4번 사회 통제 기능 옆에다가는 구성원을 통제라고 적어주세요. 구성원을 통제. 지배층은 문화를 통해서 피지배층의 여가 활동과 관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취향이나 의식, 가치관, 태도 등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런데 스포츠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강압이나 힘에 의존한다는 비난 없이 사회 통제를 이룰 수 있는 매개체다. 즉,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걸로써 활용한다라는 게 사회 통제 기능입니다. 적용 사례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1980년대 우리나라의 3S 정책의 하나로 스포츠를 이용했다. 이게 뭐냐면 1980년대에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였죠.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 우민화 정책을 했던 부분, 사람들이 스포츠에 몰입하고 몰두하게 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을 무마시키거나 완화시키려고 했던 3S 정책이 사회 통제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번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기능으로 들리세요? 좀 부정적이죠. 그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5번 보시면 신체 소외라 그래서 신체 소외가 뭐지? 라고 봤을 때 신체가 소외된다. 즉 신체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되고 기록 경신이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 즉 신체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서 신체를 소외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 활동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신체 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것이 신체 소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옆에 써놓으시면 선수 폭력이나 약물 복용 같은 게 신체 소외의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을 해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하는 부분 상관없이 선수를 때리거나 약물을 복용시켜서 경기에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다 신체 소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번도 들어보시면 좀 표현이 부정적이죠. 좋은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기능이다라는 느낌이 좀 오실 거고요. 6번 과도한 상업주의라 그래서 스포츠는 점점 더 상업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의 관련성도 되게 커요. 그 부분도 뒤에서 보실 텐데 그렇게 스포츠가 상업화되다 보니까 스포츠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과도한 상업주의가 되는 부분이 6번입니다. 설명 보시면 자본주의와 함께 스포츠 산업이 확산되면서 자본가들이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한 부분이 6번 과도한 상업주의고요. 상업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표현 자체가 과도한 상업주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써 있다라고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리고 7번을 한번 보시면 성차별입니다. 스포츠가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어렵게 한다. 어릴 때 남자아이들은 태권도를 당연하게 시키는데 여자아이들은 안 시킨다거나 여자아이들은 피아노 배우라고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뭐 축구를 가르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남자만 하는 것이 스포츠다라고 하면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자들의 스포츠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하겠죠. 그 외에도 뭐 인종차별이라거나 국수주의라거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표적인 7가지 기능이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중에 1, 2, 3번은 순기능이고 4, 5, 6, 7은 역기능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스포츠 사회학 처음에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스포츠 사회학은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잘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유의하실 부분이 순기능, 역기능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사회학에선 잘 나오고요. 역기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순기능은 긍정적 기능, 좀 긍정적 표현으로 써 있는 순기능들이 있는 거고 역기능은 부정적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사회 정서적으로 순화시켜 주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거 딱 들어봐도 순기능, 긍정적 기능이고 사회화 시켜주는 것도 긍정적 기능, 사회를 통합시켜서 사람들이 결속력이 강화되게 해주는 건 긍정적 기능인 거고요.
4번은 사회 통제.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을 덜 갖게 하는 부분, 우미나 정책은 이제 역기능, 그리고 신체가 소외되거나 상업주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성차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역기능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주요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회체제를 유지하거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요 기능인 거고요. 그 기능이 다양하게 나눈다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순기능은 1번부터 3번, 4번부터 7번은 역기능이다 라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설명을 넣어놓고 이것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중 무엇에 해당하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스포츠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해주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1번 사회정서적 기능, 2번 사회화 기능, 3번 사회통합 기능, 4번 사회통제 기능.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는 사회정서적 기능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시를 말씀드려보면 스포츠 참가자의 신체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이 되면서 기록을 갱신하거나 승리를 위한 도구로만 전락하는 것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1번 사회통합 기능, 2번 사회통제 기능, 3번 신체 소외 기능, 4번 과도한 상업주의. 이러면 답은 3번 신체 소외겠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큰 개념부터 이제 상세한 개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스포츠와 사회 이론이고요.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비판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치실 거는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이론에 밑줄을 쳐주세요. 구조기능주의 보시면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 또한 하나의 실체이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사회의 주요 구성체인 교육이나 종교, 경제, 스포츠는 사회의 정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정치적 기능 등을 수행하며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사회 유지에 기여. 자, 지금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긍정적 표현일까요? 부정적 표현일까요? 좀 긍정적 표현이란 느낌이 오죠. 즉, 구조기능주의는 스포츠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는 입장이 구조기능주의인 거고요. 이러한 구조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파슨즈가 있습니다. 파슨즈가 주장한 AGIL 모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GIL은 적응에서의 A, 목표 성취에서의 G, 통합에서의 I, 체제 유지에서의 L을 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AGIL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파슨즈는 이러한 4가지 기능들을 통해 사회 체제를 유지한다고 봤습니다. 스포츠가 사회의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에 대해서 대중에게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모형이고요. 첫 번째, 적응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의 요구들에 잘 대처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회 체계는 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주로 경제제도가 이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고요. 두 번째, 목표 성취, 목표 달성 기능입니다. 체계가 존속하기 위해선 체계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정치 제도가 이를 담당한다고 봤고요. 통합 기능은 각 기능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으로 법이나 관습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체제 유지 기능은 유형 유지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체제 유지와 긴장을 처리하고 완화하는 기능으로서 교육, 문화, 종교, 가족 등이 있습니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파슨즈가 있고, 파슨즈가 주장한 모형으로는 AGIL 모형이 있다. 그리고 이 AGIL은 적응, 목표 성취, 통합, 체제 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먼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각각의 설명도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이론 한번 보시면 스포츠는 지배 집단의 현상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유순한 노동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즉, 스포츠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상업화되어서 일부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 즉, 사회 통제의 기능을 한다. 지배 집단의 현상 유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보는 거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의 역기능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갈등 이론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책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다. 스포츠는 일부 지배계급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다 갈등 이론에 대한 표현이고요. 밑줄 쳐놓으신다고 하면 동그라미 1번의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억압, 착취, 동그라미 2번에 불평등한 분배, 동그라미 3번에 일부 지배계급, 이익 증대, 이러한 표현에 밑줄을 쳐주세요. 구조기능주의나 갈등 이론을 상세하게 들어가면 끝이 없는데요. 그냥 여러분은 간단한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기능주의는 스포츠가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체제 유지를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는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구조기능주의. 지배 집단의 현상 유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사용될 뿐이다. 유순한 노동력을 기르려고 할 뿐이다. 사회를 통제하는, 지배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부정적 측면,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갈등 이론이다라고 두 입장을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호작용한다라는 그 제목 자체에도 있듯이 과정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의 상호작용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끝에 미시적 이론이다 밑줄을 쳐주세요. 그 밑에도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 그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는 사회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이 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인적인 부분을 더 연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끝에 미시적 이론이라고 나와 있었죠. 우리 아까 연구 볼 때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작게 보고 부분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게 미시적.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개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미시적 이론인 거고요. 구조기능주의나 갈등 이론은 사회가 개인의 사고를 결정한다. 사회 전체적인 구조를 입장에서 보는 거다 보니까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은 거시적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은 거시적 이론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이론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의 개념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비판 이론은 잘 나오진 않는데요.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정치체제 등이 합리성을 증가시키긴 했지만 인간의 자유성을 더 억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것, 그러한 부분을 비판하고 보는 입장이 비판 이론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구조기능주의가 순기능적인 부분에 집중한다. 갈등 이론은 역기능적 측면에 집중한다라는 거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1단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성PT 책은 좀 너무 내용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책 자체가 다른 책에 비해 내용이 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적게 포함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책만 제대로 보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시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시험 결과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다른 책이나 그런 전공책을 더 많이 보시는 걸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 위주로 책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 책을 먼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른 책을 더 추가로 보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이 책 하나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뭐 이런 표현이네 하고 읽고 지나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1단원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 드렸듯이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경향에 있어서 파악을 해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 강의 들은 내용,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복습을 꼭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단원 공부를 다 하고 나시면 이제 개인 복습 후에 과목 공부가 다 끝나시면 스포츠 사회학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실 거고요. 스포츠 사회학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꼭 기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출 해설 강의를 문제 풀지 않고 단순히 들으시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에서는 문제 푸는 팁도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음에도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공부한 문제에서 나온 문제를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틀리셨는지, 어떻게 풀으셨어야 하는지 그런 방법적인 팁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를 직접 다 풀어보시고 내 시험지를 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해설을 들으시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이런 걸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기출해설까지 듣고 나시면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 드리죠. 모의고사 문제까지 한 번 더 풀어보시면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 어떤 게 부족했는지까지 파악이 되시면서 다 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저희 책 한 권으로 수업하고요. 지금 기출 문제도 한 과목당 20문제씩 전문이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100문제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양을 많이 늘리시려는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2019년 시험 문제에서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 사회학이 어려웠지만 저희 책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기출해설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뭔가 이 책 한 권으로 될까라는 불안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명확하게 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